25일 금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주간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프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촉발된 변동성 확대가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의회 통과의 난항을 겪으면서 경기 개선 시각에 의구심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코로나19의 사망자 증가, 그리고 유럽 지역의 셧다운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도 위험자산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고점 대비 각각 7에서 10%가량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매수세가 빠르게 매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제조업지수 그리고 고용지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나 전월 대비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방향성을 완전히 돌릴 만한 재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추가 부양책 통과 기대감이 현재 대법관 지명 이슈에 연계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낙폭을 중간에 축소하고 강보합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양당의 다시 합의 가능성이 보도가 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금융시장과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의외 합의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가격 기준으로는 2200포인트대 초반에서 가격 매력이 재차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핸드셋과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위주로 매수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게 보면 이게 뭐 악재 아닌 악재, 뭐 큰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수급적인 문제가 좀 강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도적으로 받아줄 매수 주체가 좀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 것 같고 금융투자 뭐 이런 쪽으로 좀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 좀 부연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 지지난주 2주 전에 있었던 만기일에서 12월으로 교체된 이후에 베이시스가 확대되는 모습이 현재 2주 동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 수급 주체는 사실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매도와 매수를 선물과 현물 시장을 통해서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베이시스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현물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사들이는 그러한 매매를 계속 나갔던 것입니다. 지난해 생각해 보시면은 11월부터 금투가 이 연말 배당을 노리는 현물 매수세를 굉장히 강하게 이끌었었거든요. 그리고 배당이 끝나고 나서 올해 초부터 이 배당으로 샀던 자금을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코로나19 국면에서 공매도가 금지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현물 고평가가 나타나서 현물을 계속 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베이시스 관련된 차익 거래는 지수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매도를 많이 했으면 만기일 부분에서 다시 매수로 되감아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물에 매도하는 움직임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베이시스가 확대된 구간에서는 금융투자 계속 매도의 세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내년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는 금융투자가 다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연말에 이 배당금을 노린 차익 관련된 매물도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금투의 매도 속도는 좀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나와 발표해 주세요. 네, 다나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나와가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스몰캡에서 좀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때는 포인트가 이제 코로나 전후로 이제 PC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컨셉으로 많이 추천드렸었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컨센서스나 이런 실적에 대한 뷰가 좀 낮아진 상태인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림 2번을 보시면 온라인 쇼핑 시장 내에서 컴퓨터 쪽, 그러니까 다나와가 많이 이제 익스포저가 넓은 이쪽 시장이 7월, 8월에도 지금 YOY가 30%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률이 좋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 3번이랑 그림 6번을 보시면 다나와 앱 설치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림 6번 같은 경우에 월간 이제 MAU 자체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3분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 저희 실적 추정치를 일부 이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포인트 중에 또 다른 요인은 이 회사가 원래 PC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가전 쪽이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가전 이후가 그다음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이 좀 우려를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일반 상품 쪽에서 뭐 집에서 쓰는 운동 기구라든지 뭐 스포츠 용품 이쪽 일반 상품 쪽이 좋아서 일반 상품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확장까지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쓰게 된 이제 진짜 포인트 중에 하나는 4분기 때 그 엔비디아 이제 30 시리즈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픽카드 시리즈가 나오고 사실 뭐 요즘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이제 용산에서 안 사시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거나 직구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럼 다나와가 실제 수혜는 뭐 크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엔비디아 이번에 3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픽카드 워낙 스펙이 좋아서 뭐 파워라든지 보드라든지 이런 이제 기타 PC 부품을 또 교환을 해야 되는 교체 수요가 있어요. 거기다가 4분기 때 뭐 크래프톤의 엘리온 같은 이제 PC 게임 대작들이 나오고 있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림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도 지금 13배, 올해 기준으로 1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싸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인터넷 기업들은 사실 배당 많이 안 주거든요. 근데 다나와는 배당 수익률도 거의 2% 가까이 돼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다나와 좀 추천드려도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뭐 저희 추천시 올리긴 했지만은 작년하고 좀 매출이 좀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작년 4분기 때 육군향으로 600억 정도의 이제 1회성 매출이 있었고요. 요거를 감안을 이제 빼고 나면 사실 올해도 이제 별도 재무제표상으로는 한 17% 정도 YY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 이슈 발표해 주세요. 예, 최근에 이제 일본 총리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경기와 정치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시행 가능한 정책을 좀 보고 수혜 볼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 4페이지부터 좀 봐주시면은요. 그림 1번과 2번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스가라는 분이 이제 이번에 총재가 됐는데 아베가 사임 직후에 그 실시했었던 서베이를 좀 봐주시면은 스가에 대한 지지율은 한 11%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총리의 선출에 그 당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민당 내 이제 파벌들이 좀 편을 들어주면서 총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을 좀 감안해 보면은 이제 스가 입장에서는 어떤 파벌들에 따른 임시 대응에 대한 꼬리표를 떼고 이제는 그 파벌드가 마찰을 피하고 자신의 색깔을 좀 뚜렷하게 내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지난 2001년도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고이즈미도 일단은 중간에 그 총리가 교체된 이후에 장기 집권에 성공했었던 그런 총리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페이지 8페이지의 그림 7번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경기 회복세들을 이제 고이즈미가 성공하면서 견인을 하면서 장기적 집권에 성공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봤고요. 지금 그의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당장 추진이 가능한 정책들 그리고 추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이 세 가지 접근에서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페이지 11페이지의 그림 15번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디지털 포메이션이라든지 지방창생, 고투 시리즈 그리고 통신비 인하와 같은 정책들을 시행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재정정책 파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림 13페이지 18번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조차도 이번에 막대한 재정 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상당 기간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 내각에서도 아베 내각에서 똑같이 재정 정책을 운용을 하던 아소 재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 유임됐기 때문에 정책 기조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9번에 보시는 것처럼 말로는 좀 재정 건전화를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추경을 매년 집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통화정책 파트에서는 총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BOJ 구로다 총재가 바뀔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총리 교체 이후에 총재가 바뀐 경우가 없기 때문에 2023년까지 보장된 임기를 좀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OJ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정부의 재정 수요에 맞춰서 채권 매입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의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BOJ가 앞으로 통화정책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보다는 재정정책에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좀 맞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책 수혜 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의 그림 33번에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 내각 같은 경우에 이제 태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방장관 시절부터 뭔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서 효과가 나오고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 위주로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네 번째 통신비 인하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기업이 많고 고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안정화가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1번 디지털청 신설과 2번 지방창생, 그러니까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한 종목으로는 NEC, NTT 데이터, 그리고 온라인 교육 관련해선 미디어두, 그리고 저희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가장 최선호하고 있는 종목은 일본 M&A 센터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내용은 36페이지부터 좀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는 스가 내각 출범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제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스가 총리가 과거와 같이 일관된 입장을 한국에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면서 당장의 이런 이슈들이 해결되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입장을 보더라도 내년도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 승리를 이끌어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 그다지 지지율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부장 같은 기업들 투자 센티멘트에는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수혜 업종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일본에 배치가 되게 되면 중국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 소비 기업들이 향후에 좀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 코어 에쿼티. 네, 먼저 아세안 지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미국 대선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에 아시아 우방국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최근 아세아 지역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과의 교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인프라 금융이랑 그 관련 시장 구축 협력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이랑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내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안에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산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시리즈 아니면은 애플 스토어를 오픈한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이 조금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이 중국에 뭔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 하면은 그거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라는 제도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소 관련된 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추천드릴 기업은 이제
그 베일 인도네시아라는 기업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니켈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는 차트와 표처럼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서 동사의 그 NPM이나 OPM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요. 앞으로도 중국의 수요 증가나 뭐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광 수출 제한,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그 필리핀의 정상 조업 지연,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마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채권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이번에 쓴 자료는 지금까지 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연준이 정책을 어떻게 바꿨고, 왜 바꿨고, 바꾼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뭐 전반적인 종합판, 해설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대에서 연준 정책 전환 해설이라고 달아놨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차 연준이 이번에 정책을 평균 물가 목표 제도를 도입하면서 목표했던 거는 명목금리 통제가 아니라 실질금리 통제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왼쪽 차트 봐주시면,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연준의 정책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보고 있고요. 왼쪽 차트 봐주시면 그 경기 침체 종료 이후에 IT 버블과 금융위기 때 보시면, IT 버블 때는 경기 침체 종료 이후에 S&P가 1년 동안 32% 폭락하는 더블 디입이 나왔고요. 금융위기 때는 경기 침체 종료 이후에 12개월간 S&P가 12% 올랐고 무려 12년간의 확장기를 맞이하죠. 저희는 과거 두 경기 침체 이후에 위험자산 가격이 다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IT 버블 때는 명목금리가 올라갈 때, 즉 경기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올라갈 때 실질금리가 같이 올랐고요. 금융위기 때는 명목금리가 올라갈 때 실질금리가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경기의 발목을 잡는 것이 없었죠.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명목금리는 올라가서 향후 성장과 물가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실질금리가 내려가면서 경기에 대한 할인율은 내려가는, 경기가 강하게 부스팅되는 환경이 좋았는데 이게 금융위기 때 저희가 봤다라는 거고요. 연준은 이번 경기 침체 이후에 꽤나 오랜 확장 그리고 더블딥을 피하기 위해서 실질금리를 낮추고 싶을 거다라는 게 저희가 보는 연준이 이번에 실질금리 통제로 전환한 가장 중요한 배경인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이죠. 어떻게 할 건데? 사실 저희가 나스닥이 폭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9월 2일이었죠. 그때부터 많이 빠졌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도 잭슨홀에서 도입하자마자 그때부터 오히려 빠진 거거든요. 시장의 고민은 뭐냐면 니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알겠는데 할 수 있어?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QE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강하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실질금리를 낮출 수 있었는데 지금 QE는 이미 비전통적 통화 방식이 아니죠. 이제는 QE도 전통적이 돼버려서 이번에는 연준이 선택한 게 MMT였다라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일부 어떤 언론이나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파월 의장이 재정정책 써라라고 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무력감, 추가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희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게요. 그 오른쪽 차트가 뭐냐면 이번 주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간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갖고 있는 일반 계정이거든요. 캐시.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올해 3조 달러 돈 풀면서 1.4조를 정부한테 꽂아줬습니다. 사실상 중앙은행은 정부에게 대출을 해줬다라는 생각이고요. 대출해준 것의 효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관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 이후에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이 아니라 그냥 갖고 있어요. 이미 캐시를. 그래서 분명히 대선 이후에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거 쓰기만 하더라도 연준이 올해 돈 푼 돈에 44% 정도 나올 수 있다. 이게 연말에 BI를 올릴 거다라는 생각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최근에 국내외 사업 분할 사례가 잦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 환경이 급변했고, 그 다음에 부채 증가와 같은 어떤 펀더멘털 약화로 인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려는 그런 의지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크레딧 측면에서 좀 리스크를 짚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다변화입니다.
사업 다변화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분할로 인해서 사업적, 지역적 다변화가 좀 저하될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은 리스크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수익성입니다. 보통 이제, 분할 이후에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 관리비가 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저하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사업의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채 확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이제 사업적인 측면, 재무적인 측면을 반영해서 신용등급도 좀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추후에 지분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모회사 지원 가능성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등급 하향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분할 전에 발행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법상 연대 보증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채권은 신용등급이라든가 가격 변화는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추후에 발행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등급도 좀 낮아지고 좀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지금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신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활들이 이전과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이 달라진 영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분할 또는 합병, 이런 사례가 굉장히 잦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 좀 예상치 못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점들도 크레딧 측면에서는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자재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자산시장 전반이 변동성 장세를 겪고 있는데, 사실 원자재 시장에서는 특히 금이라든가 아니면 은과 같은 기금속 섹터의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저희가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속 섹터 이번 주 급락을 둘러싸고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는 금의 시대 아니면 기금속의 시대가 끝난 거 아닌가, 이제 하락 반전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기금속 섹터에 대해서 고점 논란이 나오기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12개월의 그런 금 가격 2,200달러, 은 가격 35달러에 대한 전망치 유지하고 비중 확대 의견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번 주 기금속 섹터의 변동성 요인이라고 하면 가장 큰 트리거는 달러 급반등이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달러를 급반등시켰던 두 가지 재료라고 보면 유럽 국가들에서 사실상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른 그런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 부양 정책이 지연이 되면서 결국 이런 요인들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강세로 보냈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전자산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전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 아니면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라든가 아니면 금이 수혜를 받았냐라고 보면 다른 전통 안전자산들은 다 같이 하락을 했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단순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3월 달에 경험을 했던 투자자들의 현금화 수요가 오히려 달러화의 강세를 일으켰고 단기적인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은 코로나19의 확산세라든가 아니면 미국 부양책의 지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시적인 이벤트다라고 좀 본다라고 보면, 최근에 유가가 사실상은 이런 자산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40달러대를 상당히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유가가 40달러대를 유지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을 하는 리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자체는 전혀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고, 결국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사실상은 시장이 우려를 했다라고 하면 유가가 더 먼저 급락을 했을 텐데, 유가는 오히려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내년도 리플레이션 기대는 여전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AIT를 기반으로 한 실질금리 그런 통제 정책을 쓰게 된다면 여전히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 자체는 저희는 내년까지는 계속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단기적인 이벤트에 기인한 악재가 좀 해소가 되게 되면 다시 또 기금속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금속 섹터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 전반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원자재 시장 전반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제시한 부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